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4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청동기 유물부터 한번 볼까요? 유물 보겠습니다. 특징, 청동은 구리에 단단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게 구리에 주석을 등을 넣어 단단하게 만든 것이다. 구리와 주석, 그 다음에 구리와 아연, 초기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을 체크 다시 한번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유물 한번 볼까요? 비파형 동검. 우리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청동기를 시작으로 그죠? 청동기 시작으로 해서 철기에 꽃을 피운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유물들 등장하는데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더라. 뭐가요? 비파형 동검이 그 시대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더라. 그다음에 거친무늬 거울, 조문경이라고 부릅니다. 조문경, 한자로 조문경. 청동 방울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동기를 대표한 유물들이더라. 그 다음에 간석기 보겠습니다. 갈아 쓴다는 얘기죠. 자기 용도에 맞게끔. 대표적인 게 반달 돌칼. 봐봐요, 이렇게 보면 보름달이죠. 이렇게 잘라볼까요? 이렇게 자르고 없애버린다면, 여기 구멍을 뚫어서 손잡이를 잡은다면, 반달 돌칼이 되겠죠. 반달 돌칼의 기능은 뭘 것 같습니까? 변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변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반달 돌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달 돌칼만 하나 딱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유물로서 홈자기.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보통 이게 유구석부, 한상석부라는 단어를 쓰죠. 유구석부, 그 다음에 환상석부. 한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풀이하게 되면, 홈자기 또는 바퀴날 도끼. 바퀴라는 건 이렇게 둥글죠, 이렇게. 그래서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끼 보겠습니다. 덧띠 색인무늬 토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덧띠에 발라졌죠. 약간 장식이 가야지 시작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청동기가 되면,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청동기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토기 부분에서 되게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덧띠 색인무늬 토기.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른 민무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민무늬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요건 신석기가 되는 거고 이건 청동기가 된다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송식 토기. 미송식 토기는 별표를 좀 한 3개 정도 할까요? 이건 우리나라, 즉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기가 요동일 거고요. 여기가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걸 요하라고 부르죠. 강하자가 붙었죠. 여기를 동쪽, 요동, 요서. 즉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요서 지역에서부터 우리 한반도의 북부지방까지를 포함하고 있더라. 이게 고조 세력 범위더라. 그게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죠.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조문경. 이러한 물건들이 주로 이 지역에서 많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미송이 토기는 평안북도 우주죠. 평안북도 우주는 여기죠.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미송리 토기가 발견되더라. 동네 이름입니다. 미송리는요. 미송리식 토기가 발견되더라. 미송 토기 형태도 좀 알아줬으면 쓰겠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특이하게 여기 손잡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처음이죠. 손잡이 나오는 것들은. 미송시 토기도 마찬가지 청동기를 대표하더라.
그 다음에 송궁리형 토기, 부여 송궁리형 토기, 밑바닥이 납작하고 중간 부분이 부푼 형태의 몸체를 가지고 있고, 부여 송궁리, 제주 대포동, 전라도 서부지에 발견되더라. 이걸 송궁리를 대표해서 많이 있는 것들이 발견됐다 해서 송궁리형 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간토기 보겠습니다. 간토기. 붉은 간토기. 보통 이걸 홍도라고도 하죠. 붉은 간토기, 홍도. 네, 청동기가 되면 홍도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대표적 유적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동기 대표 유적지. 남한 지역, 경기도 여주 흔암리, 밑줄 보고 별표. 그 다음에 충남 부여 송궁리 밑줄 보고 별표. 그 다음에 울산 검담리 밑줄 보고 별표. 최소 이 세 개의 유적지 정도는 우리 알아야 되겠죠. 남한 지역의 대표 유적지입니다. 주로 여기 이제 별을 재배했던 흔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자리 유적 보겠습니다. 칠학의 형성. 첫 번째, 청동기가 되면 집자리가 좀 바뀌어지죠. 네. 흰석기는 주로 먹이를 구하기 좋은 강가라든가 주로 바닷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안전성에는 좀 되게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태풍도 불고 바람이 불었다면 되게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동기가 되면 구릉지, 언덕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언덕 위로. 네. 좀 더 안전하겠죠. 네. 구릉지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배산임수 구조를 가져가더라. 배산임수를 가져가더라. 등 배자죠. 네. 등 뒤에는 산이 있고 여기에 집을 지었다. 그리고 앞에는 물이 흐르더라. 이러더라. 이게 배산임수 구조입니다. 이 배산임수 구조는 우리 풍수지리의 기본입니다. 풍수지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틀리시기 딱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청동기의 배산임수 구조는 풍수지리의 기본이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청동기에는 풍수지리가 아직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풍수지리가 유입된 시기는 언제일까 물어본다면 이건 신라 하대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우리가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강가나 바닷가보다는 언덕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산임수구조는 풍수지리의 기본은 맞되 청동기의 구릉지에 집을 짓는 것은 풍수지리와 전혀 관계없는 우리 사람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도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장방향입니다. 장방향의 모습을 띄우고 있더라. 즉 계급이 등장했다는 거죠. 계급이 등장했다는 뭐죠? 잉여 생산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점차 지배 형태가 커지기도 했고, 그리고 청동기 후기가 되면 지상가옥으로 나오기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방어시설 보겠습니다. 방어시설. 자, 마을은 방어에 유리한 야산 부근에 건설했고 주변에 목책, 밑줄로 씁니다. 목책을, 그리고 해자를 파는 등 방어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울주 검담리를 가장 대표인 청동기 집터 유적지인데요. 두 번째 그림 봐보시면 부여 송궁리 유적의 목책이 있죠. 목책이란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자기 백성들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보시면 목책을 둘러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뚫린 구멍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뼈 조각이 깎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네, 이걸 한호시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을 채웠습니다. 그럼 저기 공격이 온다면 물이 있으면 어떻게 일단 수도해야 되겠죠. 왜? 이 물의 깊이도 알아야 될 거고 헤엄치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봐야 될 거고 또 넘어간다면 또 여기에 목책을 통해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시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게 목책과 한호이기도 하다. 일명 해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청동기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 갑니다. 군장들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게 있죠. 그걸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고인돌. 청동기를 대표하는 게 고인돌이니까요.
고인돌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아셨죠? 첫 번째, 북방식. 두 번째, 남방식. 세 번째가 개석식. 이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개석식. 좀 안 좋아졌네요. 글자가 좀 지워볼까요? 개석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방식, 남방식, 개석식. 우리나라 산하에 가장 많은 게 한 70에서 80% 정도는 게 개석식입니다. 요건 땅 위에, 그죠? 네. 땅 위에 바로 커다란 거석을 넣는 방식을 갖다 우리는 개석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석식. 북방식은 우리 탁자식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처럼. 그 다음에 남방식은 바둑판식이라고도 합니다. 바둑판식이다. 이건 한강을 기준으로, 그죠? 한강을 기준으로 북방 지방에 있는 거고요.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게 바둑판식의 형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강화도급. 그 다음에 여기 전라도 화순과 그 다음에 고창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를 우리는 남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3가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3개 강화도, 강화순 이건 유네스코의 문화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유네스코의 가장 대표적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돌널 무덤 봐야 되겠습니다. 돌널 무덤. 일단 돌이 들어갔죠, 그죠? 돌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북방식입니다. 북방식입니다. 그냥 널 무덤만 쓰면 이것은 중국식입니다. 중국식 방법을 널 무덤이라고. 북방식과 남방식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 적석청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이렇게 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매복에 쓸 거고요. 돌을 이렇게 무대기로 막 쌓았다는 거야. 이걸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죠. 돌무지 무덤이다. 이게 이제 고구려 오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띄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만들게 되겠죠. 계단식 돌무덤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돌이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북방 시베리아의 문화일 것이다 정도 우리가 가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돌. 그 어떤 그 표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청동기인들의 거성 문화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면 중에 하나가 선돌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호하는 구역입니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청동기인들의 그 부족장들의 어떤 거성 문화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선돌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생활. 청동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유적지 2개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벼농사에 대한 부분. 벼맛이 가장 좋게 소문난 게 여주이죠. 여주 흔합리입니다. 그 다음에 부여 성공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벼농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문이 청동기 있죠.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는데요. 그 농경문양이라는 뜻이죠. 농경문이 청동기. 이건 청동기가 가장 대표하는 거죠. 즉 농경하는 모습이 이제 그림상에 잘 표현되지 않지만 남성이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성기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기가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역사학자들이 되게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였겠죠. 결국은 이건 아마 농사 짓는 것 자체가 신성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신성시했던 어떤 의식의 하나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축 살계 증가 보겠습니다. 가축이 본격적으로 사육되는 것을 신석기쯤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축, 소나 말 등의 가축 사육이 늘어난 것은 청동기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전반의 변화. 남녀 역할이 분화되죠. 남성은 농경과 전쟁. 그 다음에 여성들은 주로 이제 집안 일들을 하는 것들, 남성 위주의 중심, 즉 계급사회 중에 중심의 사회로 변모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계급이 발전된다. 계급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고 있다. 선민사상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선민사상이란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자다. 아마 그 지배자의 어떤 정통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건 이런 정당성과 정통성 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장, 족장이 출현하기 시작하죠. 군장 또는 족장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하죠. 재정일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정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재정일치사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일치사회 발달된 사회가 아니죠. 원시사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재정이 분리되는 사회가 오겠죠. 네, 재정이 분리되는 사회는 이제 사만시대다 보시면 돼요. 네, 사만시대가 되면 재정이 분리되는 시대가 바뀌어지더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을 보겠습니다. 주술용 의미, 의식용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주로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로 토우, 흙으로 어떤 짐승들을 빚는 거죠. 네, 주술적 의미, 기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암각화,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좀 지워볼게요. 구분 좀 해볼게요. 암각화와 선각화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구석기고요. 이건 청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갈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건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바위 그림 보겠습니다. 울주, 대공이, 방구대, 암각화. 방구대 밑줄 그으실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래에 좀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울산 광역시 쪽에는 보시면 고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 제사상에다가 고래 고기도 올리는 풍습이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자주 들었던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 고기가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고래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울주 천전이 암각화. 다양한 기하적 무늬와 동물의 모양이 보이고 있고요. 또 신라시대 갈문왕이라는 명문이 보이는 걸 봤을 때 아마 그 왕의 친척들한테 보통 갈문왕이라고 하는데 그네들이 아마 이쪽 지역으로 휴가를 갔을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울주 천전이는 원래 그 서성리라고도 불렸어요. 왜냐면 바위에다가 글자를 되게 많이 새겨놨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냥 보고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많이 새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각화도 되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글씨도 되게 많이 남아있다. 어디가? 울주 천전리가. 고령 양정동, 양전동, 암각화. 기하학적 무늬가 있죠. 동심원, 그 다음에 십자형, 그 다음에 삼각형, 기하학적 무늬가 보이더라. 물론 동심원은 동그란 모습은 태양을 의미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잘 아직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네, 됐죠? 이렇게 해서 바위 그림까지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철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자, 이어서 철기 한번 보게요. 철기는 뭐 공부를 이렇게 학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부분 오늘 시간에서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철기 한번 볼게요. 명철, 한철, 널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명철이, 한철이, 널철이. 흔히 명철, 널철은 볼 수 있는 이름인데 널철은 좀 보기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철은 전부 다 철기시대를 의미합니다. 예. 철기시대에 명도전, 중국의 화폐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뭘까요? 중국과 우리가 무역이 활성화됐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명도전, 춘추 전국시대의 화폐가 우리나라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발량전, 네, 진나라 것. 그 다음에 오수전,
한나라 것들. 그러니까 중국의 나라는 되게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화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즉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무역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무역이 활성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고조선 시기에는 상업이 발전하였다.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되게 함정을 파기 좋은 문제가 이런 형태죠. 꼭 기억하실 것, 상업이 발전되는 것은 진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만이 상업이 발전됩니다. 특히 17세기 강해군 때 대동법이 실시되거든요. 대동법 실시 이후에 우리나라는 상업이 발전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기시대에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즉 한자가 들어왔다는 얘기, 우리나라에 이제 역사시대가 접어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즉 중국에 한자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경상남도 창원시 다오리 유적지에서 붓이 발견됐습니다. 붓의 용도는 뭐겠습니까? 글씨를 쓰는 거니까. 두 번째, 진가가 발견됐습니다. 진과. 이건 한자를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짝 적을게요. 진나라 할 때 진짜 진날에 사용되던 창이죠. 창이 발견됐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나라 창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하듯이 이렇게 진자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에는 창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널무덤입니다. 널무덤. 널무덤입니다. 널무덤은 중국의 이제 본격적인 문화가 우리나라 일대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해 볼까요? 돌널무덤과 그 다음에 그냥 널무덤이 있습니다. 돌을 사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뭐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북방 시베리아의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 이건 청동기입니다. 구분 되게 잘 하셔야 되겠죠? 널무덤을 볼까요? 자, 널무덤은 중국 거라고 그랬잖아요. 봐봐요. 무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땅을 팠을 거냐. 그리고 여기에 관을 묻고 목관을 이용하고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고 그 다음에 봉분을 둘렀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건 널무덤이지. 돌널무덤은 자, 봐요. 이렇게 땅을 팠다면 이렇게 땅이 흙이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게끔 이렇게 돌을 쌓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판석을 이렇게 깔았어요. 이렇게 우리 대리석 깔지 바닥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관을, 석관이죠. 석관을 넣고 여기에 시신을 넣고 이렇게 안치해서 그리고 이게 봉분을 둘렀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돌널무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야의 지방 국도상에 가끔씩 볼 수 있는 무덤과 그다음에 공동묘지에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 널무덤 형태를 다 취하고 있죠. 80% 이상 아마 우리 현재 중국의 문화권에 들어있는 널무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것. 돌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화는 분명히 꼭 얘기할 북방 시베리아 문화라는 것. 지금도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서 무덤을 발굴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무덤 형태와 비슷한 게 되게 많다는 거. 돌을 되게 많이 쓰라는 거예요. 북방 시베리아 민족들의 묘제 중에 특징이다. 이것도 보면 묘제라는 단어를 쓰죠. 묘제가 어떤 용도를 쓰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기 보급의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철제 무기를 전투에 사용하더라. 자, 드디어 이제 좀 지울게요. 이것은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철기시대가 되면은 철제 무기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철기시대에 철제 무기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됐던 청동기 제품들은 어떻게 됐을까? 철기시대가 되면서 이건 의기화되더라. 의기화되더라. 즉 그릇의 용도로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릇의 용도로 바뀌어가더라. 철제 무기가 사용됐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49쪽에 제일 하단 번 보겠습니다. 자, 철기시대가 되면서 비파형 동검들이 세형 동검으로 바뀌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 즉 세문경,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청동기 말에 초기 철기에 등장한 거죠. 청동기 말에서
초기 철기시대 등장하는 게 세형 동검이죠. 무기 형태가 좀 다양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로, 이걸 이제 조문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거칠 조자죠. 조문경에서 세문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경자는 거울 경자입니다. 그러나 거울의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부족장들의 어떤 표식이다 보시면 돼요. 부족장들의 표식. 어떤 상징의 의미다. 네. 상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꼭 구분하셔야 된다. 이건 시험에 모의고사든 기출에 되게 다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한 번쯤 다시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기의 변화. 흑연 등 강물질 발라서 강태를 내는 검은 간토기가 등장합니다. 이걸 흑도라고 합니다. 초기 철기가 되면 흑도의 모습도 보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집자리는 이제 지상가옥이 등장한다. 이미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집자리들은 지상가옥으로 등장하더라. 지상가옥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난방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처음 등장하는 게 뭡니까? 구들이 등장하더라. 즉 난방 구조인 온돌 구조로 할 수 있는 구들장을 주로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붓두막을 사용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밑에 동무돔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 널무돔도 봐주시고 철기시대 그 집터주석 보시죠. 지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지상 가옥이 등장하더라. 그 다음에 경제 부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경제 부분 특별한 건 없고요. 좌측에 검은 간토기도 한번 봐주시고 지금 5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와 철기를 구분해 놓은 거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는 취지에서도 봐주시라는 의미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마지막에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기출문제는 해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상이 있거나, 그 다음 질문사항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별도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조선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를 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